먼저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네. 했습니다. 귀국 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또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본인의 책임도 있다면서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재개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이고요. 사실 이 공항에서 뭐 마치 대선 출장식과 네, 굉장히 큰 유사했다. 목소리로.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동안에 이낙연 전 대표의 별명이라고 하면 엄중낙연. 네. 근데 엄중보다는 훨씬 더 공세낙연으로 바뀐 그렇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공항에서 인사말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네. 제 잘못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남더라고요. 네. 그 제 잘못도 있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있고요. 네. 그래서 저의 추론은 두 가지 정도가 네. 있지 않을까. 네. 네. 그 두 가지 중에서 또 한편에 있어서는 어떤 것일까 궁금하기도 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뭐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뭐 거의 임기를 같이 하다시피 네. 한 총리로서 나의 책임도 있다. 네.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제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선에 그 후보 경선에서 좀 더 격하게 싸우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네. 아닌가. 조금 더 격하게 해서 이재명을 꺾었어야 되는데 네. 그걸 하는 못해서 생각을 졌다.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격하게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대장동에 대한 의혹이 나온 것은 경선 과정에서 나왔고요. 예. 근데 이 경선 과정에서 서울 경선인데 거의 경선의 막바지에 이것이 나왔습니다. 뭐 이 일설에는 정영학 씨가 네. 그 녹취록을 어떤 의원에게 줬고 그 의원이 결국 이낙연 캠프로 가져갔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왜 진작 좀 더 세게 터뜨리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게 쭈뼛쭈뼛 했어요. 조금만 더 시기적으로 일찍 네. 갔으면은 경선의 판도가 바뀌지 않았을까? 네. 이것에 대한 반성 네. 아닐까 하는 생각도 아. 사실 해봤는데요. 네. 네. 물론 이건 저의 추론이고요. 네. 실제는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는 본인만 아시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근데 그게 되고요. 두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이게 그럼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공세적으로 더 나갈 것이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재명계의 개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럼 네. 명락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벌써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일단은 화해의 제스처를 뭐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네. 당 게시판을 보면 난리가 네. 났잖아요. 네, 벌써 양분이 되어서 서로 뭐 왕수박에 대한 공격에서부터 그러니까요. 시작해서 아주 뭐 그 당 게시판이 예. 뜨겁습니다. 백지장이 그렇게 보면 찢어지겠어요. 그렇게 보면 이미 지지자들 간에 있어서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저는 지금 앞에서 아나운서께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 정치뿐만 아니라 진보 정치의 뿌리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민주당과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은 다르다. 다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완전히 겁니다. 다르죠.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친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햇볕 정책을 해보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었지. 친북 혹은 아니에요. 북한 네.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야말로 대중문화 개방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네.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네. 김대중 대통령 본인도 군사 정부에서 핍박을 받을 때 바로 미국 의원들의 보호를 받았던 그렇죠. 또 그런 입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게 보면 외교 노선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이후 혹은 좀 더 이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부 나타나기 시작한 소위 80년대 학번이 주류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친중, 친북
그리고 반미, 반일 이 노선과는 굉장히 달랐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 또 민주화를 이루는 데서 가장 공헌이 큰 몇 분 중에 한 분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와는 조금 관계가 없어 보이는 행동을 민주 없는 민주당.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군사정부에서 박해를 받을 때 미국의 인권 외교에 의해서 굉장히 보호를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드렸고 또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미국 의원들이 그 케네디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예 동반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반해서 요즘은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티벳에 가서 들러리 사실 서지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티벳의 인권 유린에 대한 얘기는 뭐 국제 정치를 조금만 아는 분들은 다 네. 알고 있는 얘기고요. 모른대요, 그럼에도 그분들은. 불구하고 가서 정동화를 시켜주는 것은 이게 과연 김대중의 민주당이 맞는가 하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오죽하면 티벳 망명 정부가 전 세계 불자까지 얘기하면서 정말 실망했다고 하는데 이거 우크라이나 때도 이해찬 전 대표가 그 나라가 우리가 뭐 아쉬울 게 뭐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또 비난받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이 민주 세력이라고 해놓고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상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 있어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찬 전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도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살인을 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아니 살인과 국가의 자유를 방어하기 위한 전쟁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정치 지도자이냐 살인하는 사람은 푸틴과 프리고진 그런 분들이에요. 하는 얘기를 네. 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동안에 뭐 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고 또 이재명 대표 하에 민주당의 네. 노선이라고 네. 하는 것은 바로 김대중의 노선과 굉장히 달라졌기 굉장히 때문에 달라요. 이 노선의 변화를 가져오겠다 이런 상징성도 있는 것이 아. 아닐까. 예전에 합리적이고 아. 중도적인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 그거 아주 의미가 깊은 거네요. 네. 뭐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낙연 대표가 뭔가 힘을 가지고 그렇죠. 뭔가 당의 전체 그 세력을 모아서 뒤집어야 되는데 네. 과연 이재명의 민주당을 뒤집을 수 있을까? 네, 지금 사실 많은 평론가들도 그런 얘기를 네. 합니다. 싸움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훨씬 싸움을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그렇죠. 하는데요. 사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고는 하나 거대 야당에 막혀서 제대로 된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었고 또 야당에서 뭐 계속 통과되는 법안을 막기에 급급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임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개혁이 입법화되기를 원하시느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겠느냐 이것이 이번 총선의 그렇죠. 가장 큰 선택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권의 재구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을 그렇죠. 야권 지도자들이 결국은 야권 지지자들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역대 민주화 이후 선거들을 보시면 매 대선에서 2등으로 진 분들이 다 선거에서 지고 당을 장악하고 다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얘기는 그 법칙에 따른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지휘하고 그리고 2027년 이재명으로 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네. 총선이 그렇죠. 저는 문재인 그것의 대통령도 그랬어요. 시작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2년에서 2등하고 그렇죠. 당을 장악하고 2017년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뭐 네. 또 이 이회창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97년에서 아깝게 그렇죠. 약 2002년. 30만 표 네. 차이로 지고 그리고 당을 장악하고 2022년에 또 한 번 네.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예외가 딱 한 명이 있습니다. 2등을 했음에도 네.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누구죠? 다시 뭐 대선에 나가지 못한 분이 있어요. 네. 그게 2007년의 정동영 정동영. 후보입니다. 네. 그러면 2007년에 정동영 후보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네.
너무 큰 표 차이로 졌다. 그렇죠. 라고 참 하는 그렇죠. 것이죠. 더블 스코어. 그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네. 대선에서 지고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 드릴 네. 수가 있고요. 사실 표 차이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당을 장악하고 역대 최소표. 27년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과연 야권 지지자들이 27년 이재명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근데 전에 그분들은 자기 비리로 인한 혐의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정치적 패배였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신 후보가 이렇게 많은 사법적 그러니까 리스크를 저도 처음 지고 봐요, 있고 지금. 뿐만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이고 네. 또 뭐 구속 체포 영장이 또 날라올 언제 것이다. 날라올지 모르죠. 이렇게 예상되고 이러면서 2027년을 야권 지지자들이 주려고 할까?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은 야권 지지자들이 2027년 이재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갈 것이냐 말을 그것은 갈아탈 거냐. 순전히 이재명 대표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그런 그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얘기 드릴 네. 수가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야권 지지자 내에서도 27년 이재명 아니면 또 다른 누구? 네. 또 다른 누구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지휘한다는 얘기는 자기 지지자들로 자기와 가까운 그렇죠. 사람들로 당을 네. 바꾼다는 얘기고 맞아요. 그를 통해서 당을 더 강하게 장악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렇게 가는 게 맞느냐 그렇죠. 아니면 이걸 바꾸는 게 맞느냐 이걸 두고 야권 내에서는 여러 가지 그렇죠. 분란이 일어날 그러니까 수밖에 그걸 없다. 결정할 수 있는 게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이제 DJ의 정치 얘기를 하고 호남을 중시한다고 하는데, 근데 저 개인적인 인상은 네. 오랫동안 외국에 있다가 귀국했을 때 조용히 귀국한 사람과 떠들썩하게 귀국한 사람이 있는데 공항에서 떠들썩한 대규모 행사를 한 분 치고 네. 성공한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뭐 또 다르게 보면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런 경우는 또 뭐 떠들썩해도 네. 뭐 행사를 떠들썩하게 했다보다 지지자들이 다 몰려가고 뭐 이렇게 해도 잘 된 경우이고요. 그 반대는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경우였고 거의 대선 출정식이었죠. 반기문 전 총장의 경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계셨고 또 국내 문물이 너무 발전했고 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자동차 타고 오시면 될 텐데 하필이면 지하철을 타시겠다라고 하다가 표도 못 끊고. 막 이러면서 상당히 뭐 모양새가 구겨졌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야권 지지자들의 고민이 깊은 선거가 될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뭐 정치인들 간에도 그 결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네. 이것을 두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네. 없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서 개딸들의 목소리가 다시 좀 높아지는 그렇죠.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들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고문단이 이재명 대표에게 골수 지지층을 상대로만 정치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친명계에서는 오히려 개딸들 계속 비호하는 목소리 내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딱히 선을 그을 것 같은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개딸들 계속 함께 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다라고 야. 한다면 어쨌든 맹목적으로 지지해주는 지지 기반이 있다. 네. 그리고 네. 그 지지 기반이 굉장히 파이팅이 좋다. 이것이 설사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더라도 끝까지 지지해줘. 그래서 네.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하냐라고 하면 아니지만 네.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는 그것이 결국 큰 자산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큰 선거에 나가서 대선에 나간다라고 하면 그게 자산이냐라고 하면 오히려 중도층이 돌아서게 되는 네.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 본인으로서는 지금 그렇죠. 2027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내가 이 당을 장악하겠다. 그렇죠. 이것이 중요하고요. 맞아요. 사실 지금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명락대전에서 승리하고 어. 이 당을 자기 당으로 확고히 네. 하면서 공천 물갈이를 통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네. 후보를 낸다. 이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네. 것이고요. 글쎄요. 여기에서 이제 일부 반발해 나가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경쟁이 격화되고, 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더 결단력이 있는 경우에는 27년에 다시 모이더라도 일단 분열하겠다라는 오.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호남을 바탕으로 한 분당을 네, 호남 의원들과의 오. 분당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호남은 이낙연이 먹고 네. 수도권은 이재명이 먹고 뭐 수도권을 정말 먹을 수 있을지는 분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의석수가 작다 할지라도 당을 하나 가지고 가겠다.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설사하게 100석이 안 되는 정당이라도 이재명 당을 만들고 끝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원내 교섭단체만 가진다라고 해도 네. 그렇다라고 해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뭐 이제 소위 옥중 공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시나리오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념적으로 좀 더 왼쪽으로 가 있는 가서 그런 정당을 하나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민주당으로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느 시점에서 뒤로 네, 한발 물러나고 뭐 한 발보다는 두 발 정도 물러나고 네. 그리고 정말 뭐 김부겸 뭐 이런 분들이 좀 중립적인 분들이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맡고 와서. 그리고 같이 다 간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그림이 될 텐데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명락대전과 그 지지자들의 갈등 그리고 2027년에 대한 야권 지지자 전반의 생각 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명락 대전 가운데 가장 지금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분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들이 사실은 지금 조용히 있지만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어느 쪽을 지지해 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소위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그렇게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하기 그건 어렵고요. 아니죠.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우리도 그때 그렇게 구박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공공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구박받았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이낙연 대표가 호남 플러스 소위 친문 의원 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마 친문 의원들의 입장에서 소위 수도권 의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도권 의원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당이 하나로 가서 당선되어야 한다. 쪼개지면은 안 되는 거죠.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호남 의원들의 경우에 쪼개지나잖아 그렇죠. 당선될 뭐, 가능성이 있지만 수도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쪼개지면 당선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좀 신중한 입장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이해찬 전 총리 뭐 야권의 호메인용 뭐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조국과 이재명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락대전에서 조국이 어느 쪽으로 뭐 위치하느냐 이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나 또 다수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조국이 선거 결과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혁신위를 우여곡절 끝에 꾸렸어요. 네네.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모셔왔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저분이 누구지? 이런 얘기를 하고 존재감이 없다, 들러리다 얘기했는데 막상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 않은 갑자기 불체포 특검 포기와 그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정하라라고 요구를 했더니 이재명 대표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 상당히 불쾌해하고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상한 결론을 냈죠.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 같은 결론을 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혁신위에 들어 계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정치권과 가까이 있지 않았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의도 언어를 좀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잘못 알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혁신위에서 제1안으로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설을 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하고 난 이후에 그걸 백업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그 얘기를 할 때 왜 했을까? 네. 그게 정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다음에 오면 내가 법원에 가서 정말 구속될지 안 될지 결정을 받아보겠다 이 뜻으로 했을까? 아.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아마 이재명 대표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법 리스크, 뭐 불체포 특권, 돈봉투, 김남국 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네. 본인이 싸울 수밖에 없었다. 네. 근데 이제 평평한 전쟁터를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후쿠시마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법 리스크, 불체포 특권 이런 거 얘기하지 마. 내가 다 내려놓을게. 후쿠시마에 집중해. 오로지 후쿠시마. 그 뜻으로 얘기하신 게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저의 해석이고요. 아하. 불체포 특권은 그건 또 후쿠시마 싸우다가 나중에 또 뭐 닥치면 그때 가서 그때부터, 보면 되는 건데 일단 어쨌든 이건 다 그만 얘기해. 뭐 다 이재명 있다도. 대표 스타일이 그래요. 하다가 뭐 하면 이건 됐고 다시 전쟁터 옮기고 이런 스타일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그래서 지금은 기승전 후쿠시마다. 후쿠시마에서는 결코 불리하지 않다. 아. 해볼 만하다. 네네. 사실 뭐 사법 리스크나 뭐 불체포 특권이나 돈봉투나 이건 뭐 그렇죠. 절대적인 경사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싸울 수가 없었다 얘기하면 이렇게 할수록 끌려 들어가니까. 할 수 있을 텐데요. 아. 그런 면에서 아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네. 라고 하는 전략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근데 게 그게 진심이 아닌데 그걸 진심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혁신이가 그냥 던져버리니까 그것이 아닌가 하는 저 생각. 받지도 못하고 안 받지도 못하고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 이거는 지금까지 부결 당론을 정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자기들 뜻대로 그냥 한 거지. 근데 지금 뭐 안 정한다고 뭐 똑같은 거죠. 변한 게 없는 거죠. 네. 뭐 혁신이가 상당히 위신이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제가 27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27년으로 가는 길목으로 당을 더욱더 강하게 잡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그립을 세게 가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웃는 일은 들고요. 없겠네요. 뒤로 그렇기 이선 때문에 후퇴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이 처음 얘기한 게 바로 기득권을 타파하고 네. 새로운 신진 인물들을 발굴하겠다. 네. 이 얘기가 바로 다선 의원들은 대거 정리하고 이건 친명 우리가 인사들로 네, 우리 이건 또 다 봐왔던 겁니다. 그렇죠. 한국 정치에서 그렇게 새로운 장면이 많지 않아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해창 후보의 경우에도 원보 대표의 경우에도 김윤환 이런 문제를 싹 그렇죠.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런 장면들 계속 봐왔고요. 문재인 대표도 2016년에 소위 호남계 다섯 의원들을 제거하려다가 그렇죠. 호남 의원들이 대거 나가서 네.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그렇죠, 것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그림을 또 한 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여기에 또 가만히 앉아서 목이 베이지 않으려고 그렇죠.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등장과 함께 또 다선 의원들도 자기의 앞가림을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100직장을 같이 들다 보면 찢어질 찢어지는 것이다. 거죠.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아. 생각을 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말한 가죽을 벗긴데 가죽은 결국 네. 친낙 그 다선 의원들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가죽을 벗기고 우리 쪽 살을 더 갖다 붙인다. 그렇죠. 아하. 결국 비명의 가죽을 벗겨내고 신명의 살을 붙인다.